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을 가로막은 건 언제나 나였다. 지은이는 게리 홀츠. 1950년 미국에서 태어난 게리 홀츠는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이후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들어 수많은 기술적, 사업적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의 삶은 1983년 한순간에 멈춰섰다. 불치병에 가까운 다발성 경화증으로 삶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모든 논리와 이성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어느 날 우연히 그는 호주 원주민의 치유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과학자인 그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운명에 이끌리듯 호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 만난 호주 원주민 치유사와의 대화 내용은 태생이 과학자인 저자로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저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치유사를 믿고 그의 치유법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다리가 점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치유가 불가능해 보였던 신체 기능이 하나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치유된 것은 그의 몸만이 아니었다. 그는 치유 과정을 통해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트라우마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트라우마를 온전히 껴안게 됨으로써 마음까지 치유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실화에 바탕한 것이다. 호주의 원주민 치유사를 만나기 전까지 이 책의 저자는 철저하게 과학만을 신봉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논리와 분석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물리학과 우주공학으로 세상을 설명했으며 과학기술을 통해 부와 명성을 손에 쥔 인물이었다. 만약 저자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호주 원주민 치유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과학만을 신봉하는 과학 만능주의자로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과학의 힘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리게 되자 호주 원주민 치유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치유사를 통해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껏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저자는 이후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호주 원주민의 고대 지식을 융합하여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이 책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어 44개국에 번역 출간되었으며 노틸러스 도서상, 포워드 리뷰 올해의 책, USA 북뉴스 최우수 도서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나를 진찰했던 의사들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을 수 없는 몸이다. 내가 살아난 것은 현대의학이나 특효약 덕분이 아니었다. 내 병의 치유는 호주의 오지에서 시작되었고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치유법에서 비롯되었다.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 병의 증세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사업 미팅을 가던 중에 처음 나타났다. 그 길에서 나는 내가 왼발을 조금씩 끌며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마비감은 왼발에서 시작해 왼쪽 장단지로 그리고 오른쪽 발과 오른쪽 장단지로까지 점차 퍼져갔다. 어느 날 아침 무감각한 느낌이 사타구니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언제까지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마비감은 내 고환 부위에까지 퍼져버렸다.
남성으로서의 내 감각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지팡이를 쓰게 된 것도 적잖은 충격이었지만 이번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였다. 그날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발성 경화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진단이 쉽지 않은 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증상과 진료 결과를 분석해보니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다발성 경화증의 분명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법 또한 아직은 없습니다. 이 병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면 자가 면역 질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있는 항체들이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격당하는 세포들은 당신의 뇌와 척수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질로 된 미엘린이라는 세포입니다. 미엘린이 파괴되면 그 자리에 반은이 남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특정 신경체계의 기능이 점차 손상됩니다. 그날 이후로 보낸 7년은 악몽과도 같은 시기였다. 증상은 악화되었고 나는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약효도 떨어졌고 결국 나는 1년에 서너 번씩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구입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나 의사는 병이 점점 내 몸을 잠식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장기들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버려놓은 일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살 날이 기껏해야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말이다. 그때 나는 겨우 43세였다. 절망 가득한 마음으로 그 선고를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보냈고 전신의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음식을 먹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일조차 어려워 몸속에 삽입된 관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다. 마음 한켠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여전히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연이라 부르기엔 묘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우울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어 집 근처 재즈바에 들어간 날이었다. 우연히 나는 호주에서 온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자연요법을 믿으며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호주 오지에 사는 한 원주민 부족의 특별한 치유사들을 어찌어찌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화 막바지에 그녀는 레이 갤러라는 치유사의 전화번호를 내게 건넸다. 호주 여성과의 만남도 뜻밖의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의외인 것은 치유사에게 내가 강렬하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는 점이다. 그런 충동은 나라는 사람의 성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충동에 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부족에 속해 있는 치유사들은 외부인은 치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내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휠체어를 타고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평생을 물리학, 논리학, 엄격하고 냉정한 사실의 세계만을 신봉했던 내가 말이다. 가족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내 자아의 일부분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다른 자아는 이것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18시간이 넘는 고된 비행 끝에 나는 브리즈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레이를 만났다. 그는 나를 호주의 오지 마을로 데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로즈라는 이름의 다른 치유사와 치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옆에서 그녀를 보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마을까지 가는데 차로 7시간이 걸렸다. 그곳에 도착한 나는 로즈를 만나 치유를 시작했다. 나는 로즈의 배려를 받으며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치유 과정에 들어갔다. 5만 년 넘게 이어져 온 호주 원주민의 정서적, 영적, 신체적 치유법들이 내게 적용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다. 내 몸의 감각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년 동안이나 마비되어 있던 근육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다. 이 회복은 단지 육체가 살아나는 경험에 그치지 않았다. 치유의 과정 속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과거와 조우하게 되었으며 외면해왔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변화는 삶 전체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다. 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이 오래된 치유법을 전해주는 치유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나는 몸을 더 단단히 다지고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면서 영양학 석사 학위와 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여전히 과학자였고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서양의학과 원주민의 치유법을 통합하고 싶었다. 이후 나는 개인 병원을 개업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절망적인 병을 비롯해 홍반성 루푸스, 관절염, 척추 만곡 같은 만성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나는 일생 동안 지적인 것을 추구하며 두뇌의 논리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호주 오지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지혜를 발견했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지혜와 사명감은 내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나는 호주 원주민의 지혜 속에서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논리와 확신이 오히려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 말이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의 형태로 내게 찾아와 나를 죽이고 있던 건 결국 내 신념 체계였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이지만 원주민들과 내가 나눈 대화 내용은 정확히 사실 그대로다. 당시 나는 경험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챙겨갔다. 원래는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였다. 호주 원주민의 치유력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내가 가진 병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장애물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머릿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장장 18시간이 넘는 비행기 여행을 한 뒤에야 마침내 나는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다. 제지바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일주일 만에 나는 여기 호주에 그것도 혼자 와서 치유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호주 내륙의 외딴 오지였다.
오두막 밖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원주민 20명가량이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남자들은 대충 키가 1m 60cm로 보였고 여자들은 1m 30cm 같았다. 모두 맨발이었고 꼬마아이 몇몇은 벌거숭이였다. 남자들은 허리에 천을 두르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깨끗이 면도한 얼굴이었다. 여자들은 치마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몇 사람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낸 채였다. 나는 그들의 피부색이 다양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밝은 갈색에서부터 아주 진한 검은색까지 매우 다채로웠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피가 섞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마을 주민들은 내게 호감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내밀한 세상을 내가 침범한 것 같다는 불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길고 헐렁한 치마를 입은 중년 여성이 오두막 입구 쪽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레이가 내게 말해주었던 그 치유사였다. 치유사 로즈는 영국식 악센트가 있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점잖고 품이 있는 여성이었다. 로즈는 마을 사람이 모두 내가 도착하기를 고대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넉 달 동안이나 당신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당신이 와서 무척 기뻐하고 있답니다. 잠깐만요. 나는 깜짝 놀라며 따지듯 물었다. 넉 달 전에 나는 이곳에 올 것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주일 전에야 겨우 여기에 올 것이란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넉 달 전에 알았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빅가이가 말해주었어요. 아마도 당신은 빅가이를 신이라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한답니다. 당신을 환영하는 축하잔치를 준비 중입니다. 자, 오세요. 잔치라고는 했지만 떠들썩한 축제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어른들 역시 말수가 별로 없었다. 마을 사람들 전부가 나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환영해 주었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고 땅바닥에 둘러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나뭇잎에다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쌓아놓고는 손가락으로 집어먹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여성이 나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가져다 주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너무나 맛있었다. 깊은 고요함과 평화로운 상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모닥불에서는 아름다운 불빛들이 피어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차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빛나는 붉은 빛의 고리가 각각의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나는 멀리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떠보기도 하고 몇 번이나 두 눈을 깜빡거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리는 빛나고 있었다. 그때 레이가 나에게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것을 정말이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둥근 빛의 고리가 사람들을 감싸고 있어요. 친구, 당신은 그저 그들의 에너지를 보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당신네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부르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우리 문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방식 중 일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거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긴 해도 나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이상하게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미국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훌륭하다는 의사들과 의료 장비들에 둘러싸여 지냈다. 또 온갖 편의시설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진흙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한 작은 나무 의자만 달랑 있는 오두막에 와 있을 뿐이었다. 그곳은 한 면이 2.4m 정도 되는 네모난 나무 오두막이었다. 로즈가 유쾌한 영국식 악센트로 설명했다. 게리, 당신 건강이 나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려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당신의 어떤 경험과 신념들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만들어내고 불러일으켰는지 찾아내는 일을 시작할 거예요. 대체 무슨 뜻입니까? 경험들과 신념들이 나의 다발성 경화증을 만들어냈다라니요. 로즈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의 병과 당신 삶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병의 본질에 말을 걸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납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엉뚱하기 짝이 없는 부조화에 굴복하는 것뿐이었다. 로즈가 차분히 설명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일 당신이 원치 않는 장소에 민들레 같은 잡초 하나가 자라고 있다면 당신은 그 잡초가 더 넓게 퍼지거나 다른 식물들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뽑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그 잡초의 윗부분만 잘라내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몸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병의 뿌리는 그 병이 시작된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치유를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 감정들, 영혼까지 포함한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녀는 내가 다발성 경화증 증상을 언제 처음으로 느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당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 삶은 어떠했는지, 내가 나의 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는 내 손을 가볍게 누르며 말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선입견을 떠나보내야만 해요. 미국에서 받았던 치료와 관련해서 당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은 과학과 논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의 과학을 갖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왜 아프게 되었는지, 병이 나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이유로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 물음에 로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벌써 당신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잠시 쉬는 동안 그녀의 말이 마음속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우리는 당신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로즈는 치유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에 대해 왜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오렌지로 즙을 짜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서 뭐가 나오던가요? 당연히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즉,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이 나올 뿐입니다. 인간도 이와 똑같습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당신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왜 당신이 다발성 경화증을 선택했는지를 찾아내는 거랍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병이 나의 선택 때문이라고? 화가 치밀었다. 휠체어 바퀴를 꽉 쥐었다. 반박할 논거들이 머릿속에 착착 쌓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현대의학이 실제로 치유법을 찾아낸 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단지 증상을 통제하고 다루고 있을 뿐 아닌가? 무엇보다 왜 똑같은 병에 걸려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누구는 회복이 되고 누구는 죽는 것일까?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된 경우에도 왜 누구는 병에 걸리는데 누구는 괜찮은 것일까? 병의 토대를 이루면서 숨어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만 했다. 어차피 병을 치유할 다른 대안도 없었다.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만약 내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기로 선택했다면 대체 어떤 식으로 그런 선택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지닌 힘을 통해서랍니다. 게리, 우리 원주민들은 사람들 몸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랍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척이나 걱정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두통이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몸이 떨리기도 하죠. 우리 몸은 의식적인 생각뿐 아니라 잠재의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답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과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생각이라고 답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정보가 신경계를 따라 뇌로 전달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생기고 뇌는 그걸 몸 전체에 전달하기 위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 몸 곳곳에 있는 감각 수용체라는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들은 감정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죠. 기쁜 감정을 자주 느끼면 몸이 활기를 띠고 불안이나 슬픔이 계속되면 몸이 긴장하거나 지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우리 몸속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당신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감정을 못 느끼는 당신은 몸도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것이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경계는 모두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즈가 내 상황을 정확히 묘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못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감정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자신의 분노를 가족에게 시도 때도 없이 터뜨리던 사람이었다.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 폭력으로 우리를 몹시 괴롭혔던 것이다. 아버지 곁에서는 되도록 조용히 있거나 재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임을 금방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기술을 아주 잘 배웠고 정말 자주 써먹곤 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를 비웃었고 바보라고 부르곤 했기에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학교 성적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다. 나는 과학의 세계를 사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가족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자원 입대를 한 것이었다. 군대에서는 전기 관련 일을 훈련받았다. 제대한 다음에는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그 후에는 해안 방위대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도 전기 관련 일을 계속 연구했다. 마침내 나는 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는 과학 관련 회사치고는 아주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군요. 로즈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여자친구는요? 결혼하셨나요? 아이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내 시도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가까이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로 감정을 마비시키는 법을 배웠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는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설명하길 원주민들에게는 대략 주변 환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다. 이 단어는 외부의 모든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든 것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외부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역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환경을 그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곧 당신의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문화에서 당신들은 몸, 마음, 영혼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책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몸, 마음, 영혼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다른 것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바람, 비, 흙.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도 그것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당신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가 조화롭게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외부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어떤 내적 치유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연결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결정들과 신념들이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로즈는 말했다. 어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모든 체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모르타르 반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가 되어줄 몇 개의 벽돌을 놓아야만 해요. 그것이 바로 5개의 열쇠, 치유에 필요한 5가지 중요 요소랍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힘 부여하기, 집중하기입니다. 몸이 나아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도 원해야만 해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은 건강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게리, 당신은 기꺼이 낫고 싶은 마음인가요? 이렇게 묻는 그녀가 나로서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당연하죠. 나는 기꺼이 낫고 싶어요. 의식 수준에서 우리는 대부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수준에서는 의식과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면 깊이 숨겨놓은 어떤 지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당신은 의식의 모든 수준에서 기꺼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당신이 처음에 하게 될 일은 신념 체계를 검토하는 일일 것입니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랍니다. 레이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는 내 팔에 자신의 한 손을 얹었다. 게리, 당신은 기꺼이 느끼고자 합니까? 기꺼이 모든 감정을 마주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입니다.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오두막 안이 숨막히게 더웠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신이시여, 저는 여기 혼자 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 이 낯선 곳에 있습니다. 무슨 목적 때문인지 당신이 저를 여기로 데려오셨지요. 제가 이 머나먼 곳에서 홀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한 후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음과 같은 혼잣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뭐. 말을 하고 나니 공포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어떤 평화로움이 조금씩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논리와 지식 너머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며 나는 지금 내가 있을 필요가 있는 곳에 정확히 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모든 감정을 느끼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느낄 터였다. 로즈가 말을 이어나갔다. 뭔가를 알아차리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줄어든답니다. 제한된 시야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데다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기는 시야를 확장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자주 떠오르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대가리라고 불렀던 때의 일이랍니다. 12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는 남동생과 나를 데리고 할머니 소유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동생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해 있었던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나갔다.
우리더러는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명령했다. 그가 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한 봉고 트럭 운전사가 우리 자동차 쪽으로 곧바로 후진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자기 차 뒤에 우리 차가 세워진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었다. 아버지는 황급히 우리 차 쪽으로 돌진해 와서 차 문을 급하게 열어젖혔다.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댔다. 봉고 트럭 운전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간신히 우리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경노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댔다. 왜 경적을 누르지 않은 거지? 너 같은 놈은 빌어먹을 새대가리일 뿐이야. 그때부터는 새대가리가 내 별명이 되었다. 그는 그 별명으로 끊임없이 나를 조롱했다. 사실 아버지는 키가 고작 162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온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아버지가 가진 힘은 단지 환영일 뿐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 벽들이 나를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말이다. 로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것은 받아들이기랍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다발성 경화증과 다른 모든 것들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녀는 종이에 뭔가를 적은 뒤 탁자에 놓아두었다. 그녀가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 나는 이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런데 그게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이라 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먼저 종이를 집어 들어야겠죠.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뭔가를 집어들고 받아들였을 때라야만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랍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답니다. 오로지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리, 여기 있는 동안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일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을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란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해주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훈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상황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병을 앓기 전에 나는 아주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정부의 방위 프로젝트를 위한 초단파 복합 물질을 고안해내는 일이었다. 전도 유망한 사업 파트너들을 주로 만났고 수많은 회의와 미팅을 하며 바쁘게 살았다. 일을 하며 인간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만일 다발성 경화증을 앓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을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로즈가 말을 계속했다. 게리, 문제거리들만큼 좋은 기회는 없답니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들이니까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로즈는 내 삶에 도움이 되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력을 해주었던 모든 사람을 인정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도 인정해 주라고 했다. 당신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중요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는 편이 이러저러해서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본보기를 분명히 보여주니까요. 그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라고 했다. 첫 번째는 당신 삶의 모든 좋은 것에 지금 당장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몸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랍니다.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죠. 친한 친구가 훌륭한 충고를 해주면 당연히 그 친구에게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몸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몸에게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로즈가 지시한 대로 나는 두 다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 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기분이 한결 평온해졌다. 로즈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몸에게 계속 감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발의 아픔은 여전했다. 지금까지 나는 치유의 처음 세 가지 중요 요소를 이해하는 일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에 관해서 말이다. 이제 힘 부여하기를 배울 준비가 된 것 같았다. 힘 부여하기는 당신의 힘을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죠. 로즈는 힘 부여하기에 대해 설명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가도록 당신이 허락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미안해요, 애쓸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자신이 약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로즈는 책임감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부류는 희생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나 자신이 너무나 유감스러워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출해줘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 구원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구원해주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까닭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을 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칭찬, 즉 자기 등을 두드려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주인은 자기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인 사람이라고 했다. 게리,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솔직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 듯이 혹은 당신 삶이 정말로 괜찮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하기를 연습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메커니즘이니까요.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뭔가를 부정한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시 고통받게 된다면 그것들을 인정하고 다루어내고 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랍니다. 오지에서의 날들이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더는 부끄럽지 않게 되자 가끔씩 휠체어를 타고 여럿이 모이는 장소로 가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로즈는 치유의 5가지 중요 요소 중 마지막 요소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든 당신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병든 상태가 아닌 좋은 상태에 항상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라보고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 문제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치유에 초점을 맞추세요. 치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옮겨 놓는다는 뜻이랍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거리에 대해서 그만 생각해 보려고 애쓴 적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일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문제로 계속 돌아가서 테이프를 계속 돌리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일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욱더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테고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집중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랍니다. 즉,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끊는 법을 배우는 것이랍니다. 삶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바라지도 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새로운 볼펜을 사는데 $2가 필요해요. 마침 나에게는 $2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가 저 볼펜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또는 저 볼펜을 원하지만 저걸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족함의 에너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볼펜이 없다는 점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볼펜이 없다는 상황인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 볼펜은 벌써 내 것이나 다름없고 가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은 내가 그걸 살 수 없을 따름이야. 이 말은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이란 단어는 바라는 바를 표현할 때 덧붙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단어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원한다 혹은 바란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병이랍니다. 치유하기도 가장 어렵지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스트레스를 일으켜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저항을 떠나보낼 필요가 있답니다.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란 말을 사용하고 소망한다,
원한다 같은 단어는 되도록 쓰지 말고요. 잠재의식 차원에서 우리 마음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마음속으로 상상한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장미꽃 냄새를 맡을 때 그 향이 기분을 좋게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이일 때 매를 맞기 직전에 장미꽃 냄새를 맡았다면 그 냄새가 어떠할지 상상해 보세요. 이때 장미꽃 냄새는 당신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쾌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미꽃 냄새는 원래부터 기분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역겨운 것일까요? 장미꽃 냄새를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각 능력에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에 따라서 지각하는 방식도 달라진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감정을 경험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있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고요. 변화가 영구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온 모든 경험의 기억이 세포 속에도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두뇌를 갖고 있어서 그때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과도 같아요.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의미를 결정한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아버지의 학대로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 당신의 삶에 어떤 색조를 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념은 적절한 것일 수 있답니다. 특히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아이인 당신에게는 자기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다르답니다. 이제는 그 신념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지금도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낡고 고착된 시선으로 말이죠.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도록 그리고 특정한 신념들을 갖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답니다. 어느 누구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라고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스럽고 기쁨에 찬 생각들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게리, 치유가 일어나려면 누구든 용서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일지라도 용서해야 한답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어떤 것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 아버지의 술버릇, 우리를 때렸던 일, 잔인한 말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른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갑작스레 열린 통찰의 빛 속에서 나는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돈과 성공, 물질적인 소유를 추구했던 것 말이다.
나는 그런 행위들만을 해나가면서 기쁨, 슬픔, 사랑, 용서, 연민 등의 감정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 안에서 웃음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인생과 다발성 경화증이 그동안 나를 가르치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이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충분히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말이다. 감각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죽음의 선고에서 문지방을 건너 삶으로 되돌아오는 진정한 순간이었다. 나의 치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잔치를 열어주었다. 일종의 나의 졸업식이었다. 1994년 호주 내륙의 오지에 도착한 지 몇 주일이 지나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돌아갈 때 나는 서투르게나마 비행기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다른 승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떠들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낯선 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경계심 뒤에 숨고는 했지만 이제 내 마음은 열려 있었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치유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매 순간 일어나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 그저 계속되는 것이다.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아픔이 찾아오고 젖먹던 힘을 짜내 다시 일어서고 또 이내 다시 무너지는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배웠다. 삶을 가로막는 벽은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벽을 허무는 힘 또한 내 안에서 길러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 삶을 가로막은 건 언제나 나였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나와 세상도 연결되어 있다. 2. 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하며 마음을 치유할 때 몸이 치유된다. 3. 지금의 내 삶은 내가 창조한 것이기에 내가 개선할 수 있다. 오늘 책의 저자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우주항공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중에 우연히 호주 원주민의 치유 방법을 접하고 병에서 회복한 후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적 사고방식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호주 원주민의 치유법을 통해서 일종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법의 자세한 내용은 믿거나 말거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원주민들끼리 텔레파시로 소통한다거나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원로 치유자의 영혼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만이 정말로 진실인 것은 아니며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는 넓고 인간의 인식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통 낯선 것이나 나의 기존 상식과 충돌하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자세는 성급한 판단을 보류하고 마음의 여유를 두는 자세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두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해명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과학과 논리는 현대 문명을 만드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이지만 전체적인 현실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썩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논리만을 신봉하던 저자는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음을 체험하고 인식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된 것이죠.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그것이 완성되고 완벽하다고 보기보다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잠정 결론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삶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물론은 세계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고 유심론은 세계의 모든 것은 무형의 마음이나 정신으로 환원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든 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유물론에 충실한 신봉자였다가 유심론자가 된 경우입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유심론 덕분에 자신의 불치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이지요. 경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마음을 치유해서 몸을 치유하는 이런 사례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종교의 바깥에 있는 무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저는 당신께서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육체나 머리가 아닌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